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조물 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학대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 책임 제도입니다. 여기서 학대 손해란 결함 제품에 의한 피해가 제품 사용자 등의 생명, 신체 또는 다른 재산으로 학대되어서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 또한 제조물 책임법은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요건을 논하여 제품 결함에 대한 제조업자의 과실과 상관없이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하는데 무과실 책임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조물 책임과 학대 손해 관련 판례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판례에는 제조물의 상품 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의 적용이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제조물 책임이라는 것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서 생명, 신체나 제조물 외에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 책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재산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해당 제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이때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근거로 약정 책임과 법정 책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약정 책임을 보겠습니다. 약정 책임은 흔히 알고 있는 품질 보증에 대한 책임입니다. 가장 많은 케이스죠. 판매자 또는 제조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을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고요. 그런데 제품에서 결함이 발생하면은 품질 보증에 대한 위반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판매자 또는 제조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보증 책임은 판매자 또는 제조자의 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실 책임보다 피해자를 더 많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정 책임은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과실 책임을 보겠습니다. 과실 책임은 제품에 결함이 있으며 그 결함이 판매자 또는 제조자의 과실 때문에 생긴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제품의 결함에 대해 판매자 또는 제조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실 책임은 정통적인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기본법인 민법 제750조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과실 책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무과실 책임은 보증 책임이 더욱 발전한 것으로 제품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하기만 하면은 판매자 또는 제조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제품 결함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특히 오늘 말씀드리는 제조물 책임이라고 합니다. 무과실 책임, 즉 제조물 책임은 판매자 또는 제조자의 과실이나 품질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피해자를 가장 많이 보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배탈이 난 것은 유통기한이 1개월 지난 제품을 먹었기 때문에 따라서 해당 제품을 만든 제조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1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슈퍼마켓의 과실이므로 슈퍼마켓에 대해서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슈퍼마켓은 통상 유통기한 내에 있는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증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품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손해배상의 근거를 규정하는 법인데요. 손해배상의 일반법인 민법의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손해배상 책임 근거 중 무과실 책임을 근거로 해서 제품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뭐 소비자도 될 수 있고 사업자가 될 수 있죠.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또한 제조업자에게 대해서만 무과실 책임을 인정합니다.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실 책임 또는 보증 책임이 인정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2차적으로 무과실 책임이 인정하게 됩니다. 제조물 책임법 도입 전에는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제품의 결함 사실, 제조업자의 과실 등을 입증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조물 책임법이 도입됨으로써 피해자는 제품의 결함만 하면 되고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바뀌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피해자가 제품,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하이테크 제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품 결함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하면서 피해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은 제조물 책임법에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이 돼야 됩니다. 단순한 결함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서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법률 개정에 따라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많이 완화하였습니다. 제품 크레임과 제품 책임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품 크레임은 제품 자체에 대한 크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품의 결함이나 하자 등 품질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구입자, 그러니까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사업자에게 크레임을 제기하고 사업자는 문제가 생긴 제품의 수리나 교환, 환불 등을 하게 됩니다. 법률상으로는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죠. 제조물 책임은 제품의 크레임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제품의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확대 손해에 대해서 제조업자가 지는 손해배상 책임을 불법 행위 책임이죠. 그게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조물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피해자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물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피해자, 즉 피해자는 결함 제품을 직접 이용한 소비자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물론 제3의 피해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함이 있는 차 사고로 인해서 승객이나 보행자 등이 사고가 다쳤을 경우에 해당 제품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자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법인도 포함하게 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제조물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피해자는 제품의 직접적인 이용자뿐만 아니라 그 결함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제3자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옷을 못 입게 된 친구도 제3의 피해자로서 커피숍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제조물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피해자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법인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공장주는 결함 기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종업원은 화상을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각각 기계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제조물이 어떤 것인지 그 범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물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산은, 여기서 말하는 동산은 물건 중에서 부동산, 즉 토지나 장착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제조 또는 가공 면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제조는 원재료를 공작을 가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든 것을 제조라 하고, 가공은 원재료나 다른 제품에 공작을 가해, 인위적으로 공작을 가해 그 본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속성 또는 성질을 추가해서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가공을 해서 조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겠죠. 제조물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조물 책임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인데요. 부동산과 미가공 농수산물, 또는 게임과 같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설치, 수리 등 서비스 분야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일부라 하더라도 그 붙어있는 조명시설, 배관시설, 공조시설, 승강기 이런 거는 제조물 책임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과실 책임 또는 보증 책임에 근거해서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민법에 의해서. 사례를 보겠습니다. 파마는 일종의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제조물 책임법 적용이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피해자는 미용실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파마에 사용된 파마약이 문제가 있어서 알레르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파마약을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조물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조물 책임을 지는 자는 제조업자와 공급업자가 있는데요. 제조업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자는 1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자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조업자는 해당 제품을 업으로 제조하는 자는 물론 가공한 자, 수입한 자, 그리고 표시 제조업체라고 하죠. 포함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제조업자는 당연히 결함 제품을 제조한 자로서 제조물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형마트는 표시 제조업자로 해당되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을 져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제조업자와 대형마트는 연대해서 제조물 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해자는 제조업자든 대형마트든 어느 한쪽에 대해서 손해배상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공급업자는 제2차, 2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자입니다.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가 제조업자를 대신해서 2차적으로 제조물 책임을 집니다. 다만 공급업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해당 제품을 그 제조업자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공급업자가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그 영리 목적 없이 무상으로 해당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도 2차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제조업자가 파산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제조업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피해자에게 알려준 제조업자가 파산하여 존재하지 않은 경우 제조물 책임을 질 사업자가 없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을 적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조물 책임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품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인정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결함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안정성이라 하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며 단순한 품질, 성능 이상, 장애 이런 것은 제조물 책임법에 해당이 되지 않겠죠. 결함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함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 있습니다. 먼저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 과정에서 본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했을 경우요. 불량품이 되겠죠. 이렇게 안전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고요. 설계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으로 대체 설계를 채용할 수 있었다면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도 그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않아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시상의 결함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이러한 표시를 하지 않아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결함을 판단할 때는 설계도나 시방서 또는 타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설계 및 주의사항의 결함은 위험의 빈도, 그 손해 발생이 어느 정도 작게 발생하느냐,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제품의 용도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소비자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법원에서 판결하게 되는데 반드시 제품의 절대적인 안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제조업체가 간행적으로 안전장치를 제거한 상태에서 오사용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전장치를 제거하면은 그렇게 제거해서 작동하지 않거나 조치하거나 적절한 주의 경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은 피해자는 제조업체에게 제조물 책임법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제조업체는 먼저 합리적인 설계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술상 또는 비용상의 문제 등으로 안전한 설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그럴 때는 주의 경고를 해야죠. 그럴 주의 경고를 해서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안전장치를 부착할 수 있음에도 단순하게 주의 경고만으로 한 경우에는 설계상의 결함으로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제조물 책임은 확대 손해, 즉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넘어서 해당 제품 이용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까지 다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가 결함 제품 자체에 겹친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이 아닌 과실 책임이나 보증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은 제조물 책임에서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대 손해가 발생한 이상 결함 제품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확대 손해는 결함 제품 자체도 손해배상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민법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요. 적극적인 손해와 소극적인 손해 그리고 위자료의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손해는 치료비, 수리비 등과 같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출함으로 인해서 입은 손해고 소극적인 손해는 입실 소득과 같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당연히 획득할 수 있었던 수익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는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의 침해를 입게 된 경우, 피해,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경우에 거기에 대한 배상의 개념인데요. 피해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손해배상액은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손해배상에서 그 책임과 금액에 참작하게 되고, 손익상계는 피해자가 그 이익을 봤을 때 그만큼만 빼는 거죠. 그 이익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첫째, 병원에서 입원한 동안의 치료비, 둘째, 음식값, 셋째, 일주일 동안 출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실 수입, 넷째, 위자료 등이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조물 책임의 입증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조물 책임에서 해당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는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해당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손해가 제조업체의 실질적인 지배 영역에 속해가지고 원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제조업체의 지배 영역에 있어서 처리되었다는 사실, 또 손해가 해당 제품에 결함 없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추정을 적용해서 명문화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의 법원 판례를 입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업자가 해당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불공급 사실, 나는 공급하지 않았다. 또 제조업자가 해당 제품을 공급할 때 과학 또는 기술, 그 당시에 과학 또는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즉 이야기하는 개발 위험의 항변이 되겠죠.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품을 공급할 당시에 법령의 기준을 준수했다. 그 법령 준수의 항변이 되겠죠. 원재료, 부품의 경우 해당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완성품 제조업체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해 지시로, 그러니까 원재료,
설계, 제작 이렇게 해라 해서 그 지시로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그 원재료 부품 제조업체의 항변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면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앞에 살펴본 면책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제조업체가 제품을 공급한 후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절하지 않으면은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제조물 책임을 지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가 그 손해 전부에 대해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완성품에 사용된 부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완성품의 제조업체와 부품의 제조업체 각각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전부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연대하여 책임을 질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부담 부분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자는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책임 주체에게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에는 책임의 기한이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손해와 제조업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제조업체가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업자에게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담배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신체에 누적돼서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제품이나 일정 기간 잠복 기간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을 공급한 날이 아니라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내구연한은 텔레비전의 용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TV가 국민에게 널리 보급된 대표적인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TV를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고도의 주의 의무가 부담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구연한이 1년 정도 초과된 상태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텔레비전을 이용한 과정에서 폭발한 이상 그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조물 책임법 관련 소비자 권리 및 분쟁 해결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